호산 문화는 중국이 뒤늦게 훔쳐입은 옷입니다. 원래 주인은 요하와 만주를 무대로 움직였던 동이족 문명권이었어요. 그 말이 세미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고대사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방 문화라는 중국 측 주장과요. 유물의 분포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고 문명의 흐름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베이징 세미나에서 딱 10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지도 하나가 그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도는 황하를 가리키고 있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지역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띄운 사람은 10초 만에 화면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입니다. 연구진의 자료 정리 실수입니다. 저는 그 순간 발표자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 지도가 무슨 내용의 지도이길래 저렇게 황급하게 말도 더듬어가면서 감추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랭커스터. 영국 출신으로 고대 문명의 분포를 지도 위에 얹는 것이 평생의 작업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두고 수십 개 국가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 세미나장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날 청중에게 보여줘선 안 될 지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그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세미나장은 베이징 외곽의 오래된 고대문명 연구소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동, 한국에서 모인 연구자들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어요. 명찰을 보니 참석자가 20여 개국에 달했습니다. 고대 문명 연구 분야에서는 꽤 비중 있는 자리였어요. 발표 하나하나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일종의 학술적 선언처럼 무게를 가지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그다지 낯설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 수십 번은 앉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세미나는 처음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단상 쪽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오른 사람은 양궈린이었습니다. 중국 고대문명연구원의 선임 연구자라는 소개가 붙었어요. 그는 한 손에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없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황하 유역이 지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문명의 발원지를 표시하는 붉은 점들이 가지런히 찍혀 있었어요. 익숙한 지도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별다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양궈리는 황하 문명이 동아시아 고대사의 심장이었고 주변 지역들은 그 빛이 번져나가면서 형성된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한반도 만주 동남아시아까지를 하나의 문명 수용권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지도 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변방이었어요. 황하에서 퍼져나간 화살표가 지도를 지나 위치하는 곳엔 한반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한반도는 문명을 만든 쪽이 아니라 문명을 받아들인 쪽이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발표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양궈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화는 중국 중원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지방 문화이며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보기에는 규모와 복잡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는 이 부분을 말할 때 특히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고 포인터를 든 손이 지도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흥미롭고 고유한 지역 문화이기는 하나 동아시아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는 어디까지나 수용자의 위치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동안 세미나장 한쪽에서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누군가는 자료집 위로 시선을 걷었고 누군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세미나장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 발표를 크게 이의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청동기 이동 루트가 전공이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문명 전파 경로를 20년 넘게 추적해왔습니다. 그 연구 지형에서 동아시아는 늘 황하가 중심이었어요. 한반도는 그 지형의 동쪽 끝 어딘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궈린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는 느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갑자기 눈을 떼지 못하게 된 건 발표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찰나 황하가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황하보다 훨씬 북쪽 내몽골과 만주 경계 어딘가를 가리키는 붉은 표식들이 지도 위에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까 보았던 황하 지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 문명의 중심을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이 화면에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유라시아 문명 이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 위치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하 상류. 만주와 내몽골이 맞닿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낯설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요하 상류와 만주 일대는 유라시아 동쪽 청동기 이동 루트를 연구하는 제 관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황하 중심 지도와 같은 방식으로 문명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자료, 정리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은 지도가 의도치 않게 청중에게 노출되었던 것이죠. 화면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량거리는 곧바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된 지도입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연구진이 이전 버전의 슬라이드를 실수로 넣은 것 같군요.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황하며 애써 어색한 멘트로 급하게 말을 돌리더군요. 주변 참석자들은 가볍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굳이 오늘 발표할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화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량거린같이 오랜 학자로서 보통 이런 발표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유머와 함께 넘길 법도 한데 말이죠. 오래된 학자가 발표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람들이 봐선 안 될 것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보여준 것처럼요.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회의장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량거린이 단상에서 내려와 여러 사람과 악수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웠어요. 발표를 잘 마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방금 발표 중에 잠깐 나왔던 지도 말입니다. 량거리는 저를 돌아보며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지역 문화 분포도인데 발표 핵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죠. 연구진이 정리 과정에서 잘못 넣은 겁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의 답변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을 끊어먹고 답을 했습니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마치 아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둘러대는 변명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해도 같은 답이 나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장 건물 한켠에 자료실이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는데 직원 한 명이 아직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하나 잡고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4가지 단어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요하문명, 홍산문화, 적봉, 우화량.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훑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적석총 사진이었어요. 내몽골과 요령성 접경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돌을 계단 모양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무덤이었는데 규모가 상상을 넘었어요. 한 변이 30m가 넘는 것이 기본이었고 더 큰 것은 60m에 달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6,000년 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규모의 무덤을 쌓으려면 돌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층층이 배열하는데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인력과 그것을 지휘하는 체계가 있어야 했어요. 채석장이 있어야 하고 운반 경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식량 체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사람들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지시하고 조직하고 부양하는 권력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이 황하 유역에서 발굴된 것이었다면
지금쯤 세계 고대사 교과서에 전혀 다르게 실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낯설었던 건 그 이유였어요.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원형 제단 사진이었습니다. 돌로 쌓아 만든 원형의 구조물이었어요. 이 제단이 특별한 사제 계급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덤과 제단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발굴된다는 것은 단순한 집단 거주가 아니라 종교와 권력이 하나로 결합된 고도의 조직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 시기 황하 유역에서는 어떤 수준의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이 불편한 방향으로 나왔어요. 여신묘 자료가 나왔습니다. 요령성 조양시 인근 구릉 위에서 발굴된 유적이었어요. 사당 안에서 실물 크기의 여신 조각 파편이 출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이 박힌 눈을 가진 여신상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옥으로 만든 용 거북 새 모양의 장신구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의 유적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이 자리를 잡기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 땅에서는 여신을 모시는 사당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 사당은 종교적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질서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옥기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 조각들이었어요. 용 모양으로 구부린 옥기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들. 제2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옥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수준의 가공은 단순한 선사 취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옥을 다루는 장인 집단이 있었고 그 장인들을 부양할 잉여 생산이 있었으며 그 생산물을 권력이 통제하고 분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농경과 분업과 축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정리해봤어요. 적석총 원형 제단 여신묘 옥기 이 네 가지가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대 문화가 아니에요. 발표장에서 량거린이 한반도 고대사를 흥미로운 지방 문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꾸 걸렸어요. 지방 문화라는 말은 어떤 더 큰 문명의 주변에 있는 작은 문화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적석총과 제단과 여신묘와 옥기를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더 큰 문명의 주변이었습니까? 황하 문명보다 앞선 시기에 황하 유역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땅에서 이 수준의 유적을 남긴 사람들을 변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닫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이 홍산문화 유적들이 처음 발굴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찾아봤어요. 1980년대였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자 중국 학계도 당혹스러워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황하가 시작이라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황하. 북쪽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황하보다 앞선 수준의 유적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혹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뒤이어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어요. 황하 문명 하나가 중국 문명의 기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문명이 발생했고 그것들이 모여 중국 문명이 됐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지역 기원 문명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에요. 그 틀 안에 홍산 문화를 끼워 넣으면 요하와 만주의 이 유적들도 자연스럽게 중국 문명의 일부가 됩니다. 불편한 발굴 결과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명의 범위 안으로 끌어안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동북공정이 움직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지도는 실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량거린이었습니다. 한서륜을 찾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명단을 다시 뒤졌어요. 동아시아 고대 교류사 전공. 한국인 연구자. 어젯밤 자료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린 질문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한서륜은 혼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특별히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홍산 문화가 정말 중국 문명의 일부입니까? 한서륜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어요. 종이 2장을 이어붙인 넓은 지도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홍산 문화는 단순한 중국 변방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황하 문명보다 앞선 동이족 문명권의 핵심 증거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은 보통 이런 질문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한서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짧고 명확하고 타협이 없었어요.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황하 유역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로 문명이 흘러왔다는 기존의 선을 먼저 짚었어요. 그런 다음 그 선을 지웠습니다. 대신 요하에서 시작해 요동과 남만주를 지나 압록강과 대동강을 거쳐 한반도 서부로 이어지는 전혀 다른 선을 그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로 흐르는 화살표가 아니라 요하와 만주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이었어요. 저는 그 선을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배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륜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의 활동 무대를 제대로 보려면 지금의 한반도 지도로는 애초에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나라들의 무대는 만주와 남만주를 포함한 훨씬 넓은 공간이었고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역사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고대의 거리 감각은 지금과 달랐어요. 강과 산맥과 초원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에게 요하에서 한반도 서북부까지의 거리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멀지 않았습니다. 한서류는 잠깐 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한반도 남쪽에만 가두는 순간 이미 역사의 절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학술적 주장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격앙되어 있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안에 아주 오래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 세미나장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아무 말 없이 자료집 위로 시선을 거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갔어요. 한서류는 이어서 세 가지 유물의 분포도를 펼쳤습니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이었어요. 각각의 분포 범위를 지도 위에 겹쳤습니다. 세 가지 분포가 거의 일치했어요. 요서에서 시작해 요동을 지나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부를 거쳐 한반도 중부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한서류는 이것이 고조선 문화권을 표시하는 핵심 표지라고 말했어요. 이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이 곧 그 사람들이 공유하던 문화적 공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를 손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나리 비파 악기처럼 중간이 넓고 아래로 좁아지는 독특한 형태의 청동검이에요. 중국의 청동기와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칼은 황하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하와 만주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이 나오는 범위가 황하 유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로 문명이 흘러왔다면 황하 유역에서도 이 유물들이 같은 형태로 나와야 했어요. 지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한서륜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홍산 문화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서륜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홍산 문화는 중국이 뒤늦게 훔쳐입은 옷입니다. 원래 주인은 요하와 만주를 무대로 움직였던 동이족 문명권이었어요. 그 말이 세미나장에서 량궈린이 던진 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반도 고대사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방 문화라던 그 말과요. 한서류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물의 분포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고 문명의 흐름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청동기 이동 루트를 20년 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 연구에서 제가 늘 추적해온 것은 어떤 특정 문화권의 유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지역까지 퍼져나갔는가였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는 하나의 분명한 문화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권의 중심은 요하와 만주였어요. 황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제 연구 지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황하가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서륜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고대사가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지도로 그것을 봐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발표장에서 3초 만에 사라진 요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두 지도는 크기가 달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담고 있는 이야기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불편한 사람이 그 지도를 숨겼던 거였다고요. 한서륜이 고인돌 유적지를 가보겠냐고 물었던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거성 유물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륜이 지도 위에 그어 보인 그 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가 그려낸 그 분포 범위가 자꾸 걸렸습니다. 저는 따라 나섰어요.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한서륜은 이른 시간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서야 알았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어요.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들판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있었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안개 속에서 뭔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낮은 언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돌이었어요. 덮개돌 하나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납작하게 옆으로 누운 형태였는데도 두께가 제 허리까지 왔어요. 한서륜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주변에만 수백 기가 있어요. 한반도 전체에는 4만 기 가까이 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바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4만 기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류의 숫자였습니다. 유럽에서 발견되는 거성문화 유적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가 속한 거성 문화권의 유적이 전 세계에 약 8만 기라고 추정됩니다. 그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돌 하나에 집중했어요. 이 덮개돌 하나를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채석해야 합니다. 안반에서 이 크기의 돌을 떼어내는 것 자체가 대규모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는 운반해야 합니다. 수십 톤이 넘는 돌을 현장까지 끌어오려면 수백 명의 인력과 그 인력을 동원하고 지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받침돌을 놓고 덮개돌을 올리고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산해야 했어요. 이것이 고인돌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00톤이 넘는다는 사례도 있다고 한서륜이 말했어요. 저는 그 규모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톤짜리 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사로를 계산하고 무게 배분을 생각하고 공사 기간 내내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조직이 있어야 했어요. 그 조직을 유지하려면 잉여 생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잉여를 분배하는 권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인돌 하나는 무덤이었지만 그것을 세운 사회 전체는 분명히 문명이었어요. 지방사는 이런 돌을 4만 기나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한서륜이 제 쪽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만 기의 고인돌은 이 땅에 거대한 조직과 제의와 권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들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더 많은 고인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두 개의 무덤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십 개라면 지역의 관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4만 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세대를 이어오며 같은 방식으로 돌을 세웠다는 것은 그 방식을 공유하는 집단이 매우 오랫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집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집단은 어떤 질서 위에 서 있었습니까? 그 질문들이 들판 위에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고인돌 하나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덮개돌 위로 이끼가 조금 껴 있었고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불규칙하게 파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무게는 어떤 발표장에서 나온 어떤 주장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서륜이 말했어요.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하늘과 공동체를 잇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 돌 하나가 세워지는 순간 권력과 제의와 죽음이 한 곳에서 만났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홍산문화의 원형재단 사진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소가 달랐습니다. 시대도 달랐어요. 그러나 하늘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돌로 세우는 방식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이 들판 위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적지를 떠나기 전에 한서륜에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이 우연인가 아닌가를요. 한서륜은 말했어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돌을 세우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유지됐다는 뜻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만주와 요하 그리고 그 문명권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이 어떤 거대한 흐름의 끝자락이 아니라 그 흐름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까지 겹쳐보면 그 흐름은 만주와 요하 일대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었습니다. 황하에서 퍼져내려온 방향이 아니었어요. 들판의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고 고인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발표장에서 량거린이 한반도 고대사를 지방 문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맞다면 이 돌들은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지방 문화는 이런 돌을 4만기나 세우지 않는다고요. 유적지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자료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인돌과 함께 출토된 유물 자료를 찾아봤어요. 마제석검 화살촉 토기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고인돌 현장에서 돌아온 직후였는데도 이 칼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유물이 고인돌과 같은 공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어요. 비파형 동검은 생김새부터 달랐습니다. 날이 비파 악기처럼 중간이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독특한 형태였어요. 제가 유라시아 청동기 연구를 하면서 봐온 청동기들과 형태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온 물건이었어요. 기술이 전달되고 계승되고 반복된 흔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청동기와는 형태 자체가 달랐어요. 이 칼은 황하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하와 만주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칼이 발견되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포도가 나왔습니다. 요서 지역에서 시작해 요동을 지나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그리고 한반도 중부까지 이어지는 범위였어요. 저는 비파형 동검 분포도 위에 미송리식 토기 분포도를 겹쳤습니다.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분포도를 겹쳤어요. 세 개의 분포 범위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요서에서 요동을 거쳐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부와 중부로 이어지는 동일한 흐름이 세 유물 모두에서 나타났어요. 지도 위의 점들이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이것이 단순한 교역의 흔적이라면 세 유물의 분포가 이렇게까지 겹칠 수는 없었습니다. 교역은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지 무기를 만드는 방식과 그릇을 빚는 방식과 무덤을 세우는 방식을 동시에 공유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 유물의 분포가 거의 똑같이 겹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은 세계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그릇을 빚고 같은 방식으로 무덤을 세웠습니다. 그 세계는 요서에서 요동을 거쳐 남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이르는 범위였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황하는 없었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로 문명이 흘러왔다면 황하 유역에서도 이 유물들이 같은 형태로 나와야 했어요. 그러나 지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다가 저는 양거린의 논문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2, 3년 전에 발표된 것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요서 청동기 문화의 확산과 동아시아 주변부 형성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논문 안에 제가 찾던 반박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요하와 만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인 문명권의 증거가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 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된 결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 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문장은 매끄러웠습니다. 근거 자료도 꼼꼼하게 붙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문화가 확산되었다. 확산의 흔적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이어진다. 확산의 경로를 따라 유물이 분포한다. 그런데 이 확산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논문 어디에도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동북 지역 문화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단이 그 문화를 만들었는지를 논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논문을 덮었습니다. 한서륜이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읽고 있던 논문 제목을 보더니 잠시 서서 말했습니다. 확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주체가 사라집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지우고 어디로 퍼졌는지만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 논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방금 읽은 논문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서륜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확산이라는 단어 뒤에는 주체가 없었어요. 동북 지역 문화가 퍼진 것이라고 썼지만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논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산 문화의 적석총과 제단과 여신묘와 옥기, 4만기의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와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그리고 확산이라는 단어 뒤에 지워진 주체.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더 넓게 펼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가 요서에서 한반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선의 시작이 요서라면 요서 위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자료실 컴퓨터 화면에 더 넓은 지도를 띄웠습니다. 바이칼 알타이 중앙아시아 만주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절반이 한 화면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 지도가 너무 거대해 보였습니다. 바이칼에서 한반도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수천 킬로미터가 넘어요. 이 거리를 고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주장은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유라시아 청동기 이동 루트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그 연구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은 거리를 킬로미터로 느끼지만 고대인은 강과 산맥과 초원과 바람으로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말을 타는 사람과 걸어다니는 사람의 세계가 달랐고 강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과 초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거리 감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유라시아 서쪽의 청동기 이동. 경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리를 수백 년에 걸쳐 움직인 흔적들이었어요. 동쪽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서륜이 자료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세미나장 밖에서 따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출신 고대 근동학자 미리암 베나리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고대 근동 이동사와 거성문화 비교 연구를 전공하는 학자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쪽 연구자가 한반도 고인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싶었거든요. 미리암은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대 문명은 국경선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과 산맥과 초원과 별을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 말이 제가 20년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요. 미리암은 한반도 고인돌과 요하의 제단과 만주의 적석총을 함께 비교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돌로 하늘을 향한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였어요. 장소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지만 돌을 세우는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비슷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 하늘과 땅 사이, 공동체와 권력 사이를 잇는 구조물이었어요. 미리암은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하늘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세운 표식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덧붙인 말이 저한테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동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신앙과 제의와 생존과 권력의 재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돌을 세우는 방식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 방식이 어디서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하면 문명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유라시아 서쪽의 청동기 이동 경로를 생각했어요. 그쪽 연구에서 저는 유물의 형태와 재해 방식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고인돌이 홍산문화의 재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늘과 사람을 연결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사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칼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유라시아 초원 지대를 따라 움직이던 집단들이 있었어요. 청동기와 말과 이동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알타이를 거쳐 만주로 내려왔고 만주에서 요하 일대로 이어졌어요. 홍산 문화는 그 흐름이 요하와 만주에서 고도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남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내려가면서 고조선 문화권을 형성했어요. 한반도의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그 흐름의 끝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흐름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 흔적이었어요. 저는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칼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선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변방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도착지였습니다. 유라시아 동쪽에서 수천 년에 걸쳐 움직여온 사람들과 문화와 기술이 마침내 집결한 장소였어요. 황하는 그 집결지의 옆에 있던 또 다른 문명이었습니다.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나중에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한서륜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바이칼에서 알타이를 거쳐 만주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루트를 짚으면서 말했어요. 여러 방향에서 여러 집단이 한반도와 남만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 집중이 이 문명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 지도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여신묘, 한반도의 고인돌 4만기, 요서에서 한반도까지 겹쳐지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 이것들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수천 년에 걸쳐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한반도가 있었어요. 중국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유라시아 동쪽의 문명 집결지로서요. 첫날 세미나장에서 10초 만에 사라졌던 그 지도가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회의장에는 사흘 전 세미나 때 보았던 얼굴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량거린도 앞쪽 자리에 있었어요. 화면을 켜서 첫 슬라이드에 띄운 것은 황하 지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배운 그 지도였어요. 저는 잠깐 그 지도를 화면에 두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배울 때 교과서에서 보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사흘 전 이 자리에서 황급히 숨기던 그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홍산문화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5000년에서 6000년 전 요하 상류와 내몽골 접경 지역에 세워진 계단식 적석총.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원형 제단. 옥이 박힌 눈을 가진 여신묘.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기들. 그 다음에는 한반도 고인돌 4만기의 분포.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와 탁자식 고인돌이 겹치는 지도. 바이칼에서 알타이를 거쳐 만주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루트. 저는 자료를 차례로 쌓아나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 청중의 눈에 들어올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황하 문명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요하와 만주 동이족 문명권에서 흘러간 후발 문명이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라고 믿어온 지도는 처음부터 거꾸로 그려져 있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그때 량거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중국 고고학자 소병기는 황하 앙소 문화가 북상하고 홍산 문화가 남하에 서로 만났다는 Y자형 문화대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두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홍산 문화의 상족이 남하의 황하 지역에 정착한 것이 황하 문명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중국 학계에 공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맥락에서 홍산 문화는 중화 문명의 뿌리에 해당해요. 랭커스터 씨의 결론은 이 연구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한서륜이 없었다면 저는 이 질문에 그대로 당했을 거예요. 잠깐 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자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서륜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내일 양거린이 소변기 이론을 꺼낼 겁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변기의 Y자형 이론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홍산 문화가 황하 문명과 교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류가 있었다면 두 문화가 연결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한서륜은 자료 하나를 펼쳤어요. 소변기가 상족이 남하의 황하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족이 누구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동이족 계통 아닙니까? 한서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국 학계 스스로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남하의 황하 문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황하 문명은 동이족이 만든 겁니다. 동이족 문명이 남하한 것이라면 황하 문명은 그 후발 줄기예요. 량거린의 논리가 스스로를 뒤집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반박이 상대의 논리 안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한서륜은 자료를 하나 더 펼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준비하세요. 옥결 분포도였습니다. 요하 서쪽 흑룡화 문화에서 처음 나타난 귀고리 형태의 옥 장신구가 한반도 강원도 고성에서 기원전 7000년 유물로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황하 중원 쪽에서 나오는 옥결보다 수천 년 앞서 한반도에 같은 유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로 문명이 흘렀다면 한반도 옥결이 황하 옥결보다 늦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릅니다. 연대가 거꾸로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어요. 연대가 거꾸로라는 말은 문명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한서륜이 말한 적 있었어요. 연대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 앞에는 양거린이 있었습니다. 소변기 선생이 상족이 남하의 황하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상족은 동이족입니다. 중국 학계가 스스로 황하 문명이 동이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인정한 셈이에요. 동이족 문명이 남하의 황하 문명이 됐다면 황하 문명은 동이족 문명의 후발 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반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옥결은 기원전 7000년입니다. 황하 중원의 옥결보다 수천 년 앞서요. 문명이 황하에서 한반도로 흘렀다면 이 순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량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집을 천천히 덮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량거린이 자료집을 덮은 뒤로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단상에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앉은 유럽 쪽 연구자들이 화면에 띄워진 옥결 분포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옆 사람과 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동 쪽에서 온 연구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발표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침묵 안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량거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료집을 들었어요. 저는 그가 다시 반박을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짧았어요.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정치 선동이에요. 그리고 그는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을 다시 봤어요. 몇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쪽 연구자 한 명이 화면을 향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반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다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량거린이 자료집을 들고 나간 것은 반박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어요. 정치 선동이라는 말은 논리가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이미 사흘 전에도 쓰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첫날 세미나에서 잘못된 지도라는 말로 화면을 넘겼을 때까요.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서륜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람이 어제 밤 11시에 자료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발표는 달랐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말했어요. 한서륜은 짧게 웃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써줄 사람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세미나가 완전히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장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흘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저는 황하가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년을 유라시아 청동기 이동 루트를 연구하면서도 동아시아에 대해서만은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황하가 중심이라는 지도를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그 지도를 의심 없이 들고 있었어요.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고 학계가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저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더 정확히는 지도가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재단과 여신묘와 옥기, 한반도 4만기의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와 탁자식 고인돌이 겹치는 분포, 바이칼에서 만주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기원전 7000년 옥결의 연대. 이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로 문명이 흘러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하와 만주에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문명권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갔고 황하는 그 흐름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낸 또 다른 줄기였습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바로잡았습니다. 량거린이 자료집을 들고 걸어나간 것이 그 답이었어요. 반박할 논리가 있었다면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회의장을 나오자 한서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그녀가 연구자로 살아온 세월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량거린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무 말 없이 자료집 위로 시선을 거뒀던 그 침묵. 그 침묵이 오래 참아온 무언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사흘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발표는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동쪽 이동 루트와 요하 문명권과 한반도를 잇는 연구를 제대로 쓰려면 적어도 1년이 더 필요했어요. 고인돌 현장도 더 다녀야 했고 흑룡화 유적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온 유라시아 서쪽 루트의 방법론을 동쪽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는 황하 중심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 문명의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한국 고대사를 크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려진 지도를 바로 세우고 가려진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외곽의 들판이 흘러갔습니다. 사흘 전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지도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순간의 의심과 질문이 20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을 뒤집어 놓은 사흘이었어요. 그날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은 량거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황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오래된 거짓도 그와 함께 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홍산문명 연구와 동아시아 고대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하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 공정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작업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산 문명은 그 작업의 가장 핵심에 있는 유적인데요. 중국이 이것을 중화 문명의 뿌리라고 부르는 순간 그 위에 쌓인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역사까지도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이 누구의 문명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고고학 논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역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역사와 뿌리에 대해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